일본의 MZ세대들이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 안 나가서 지금 국가에서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보내준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안 해. 유학도 안 가고. 날 내비로 둬요. 나는 지금 집에서 인터넷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교수님, 요즘 일본의 경제 지표들은 우리가 어찌 봐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일단 안녕하세요,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형님, 요즘 나라가 안팎으로 좀 많이 시끄러워요.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위치가 참 그래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맞아. 유럽 학자들은 근데 부러워해. 유럽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뭘 것 같아? 우리나라에선 전혀 고민이 아닌데 유럽에서만 고민인 아주 독특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 바로 난민이야. 유럽에서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뭐 다 넘어오잖아. 먹고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난민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한국은 난민 걱정이 없지 않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섬나라나 다름없게 돼버렸고 섬나라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별로 없어. 밑에는 일본, 위에는 중국. 뭐 이거 만만치 않은 강대국들이니 무슨 한국의 난민으로 이 별로 이제 매력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난민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민거리 없어서 좋지라고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한중일 경제 삼국지를 해보자. 그럼 어디를 먼저 할까? 요번엔 일본 한번 가시죠. 그래, 일본을 한번 해보자. 요즘 일본이 다시 약진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해. 드디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세상에 이번 분기가 6%까지 올랐어. 한국이 2%가 안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6%가 됐고. 잃어버린 30년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대야. 그러니 야, 일본이 드디어 다시 살아났나? 이런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예전에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분류했었냐면 아버지 때 받았던 월급과 똑같은 수준의 월급을 자식들이 받고 있다. 30년 전 수준의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게 이슈였거든. 근데 요즘 어떻게 됐느냐? 월급이 올랐어. 그럼 이런 형태들은 경제가 잘 굴러갈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 청년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그 급여를 올려줄 테니 저희 회사 오십시오. 이렇게 청년들을 뽑기 시작한다는 건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소비, 투자, 고용이 살아나니까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그럼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건, 고용을 한다라는 건 뭔가 물건이 팔릴 거라는 건데, 실제 그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일본 GDP가 올라가고 있으니, 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디플레이션도 끝나가고 이 일본 경제가 살아나니 이제 다시 한국을 위협하는 존재, 한국과 다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데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있거든. 정답은 뭐다? 아니다. 아니야. 일본은 우리한테 뺏겼던 주력 분야들 있지, 주력 분야들. 네, 여러 가지 있죠. 되찾기 어려워 보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뭐 첨단, 뭐 제조업 관련해서 가전제품 뭐 이미 옛날에 끝나고 게임. 맞아. 그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금 전 세계 동남아시아, 중동, 브릭스 국가들 이런 데 돌아다니면 다 그 나라 가전제품 매장에 뭐 있어. LG, 삼성. 그렇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 동남아 여행 가거나 그러면 전부 뭐 소니, 내셔널, 파라소닉, 샤프, 뭐 아이와 생각난다. 야, 워크맨.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싹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일본이 약진하는 거냐? 불가능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올 초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그걸 보도를 안 했어. 어떤 거죠? 기시다 내각 들어서고 나서 올 3월 달에 일본의, 우리로 따지면 한국거래소지, 상장 기업들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같은 일본 거래소에서 그 규정 하나를 바꿨어. 뭔 규정을 바꿨냐면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기업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해라. 이거를
의무화한 거야. 되게 특이하지.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와요. 그 구체적인 그 항목까지 정해놨는데 무려 19개 품목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전부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어. 아,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그것에 관해서 모두 다 공시해라. 그렇지. 재무제표 공개하듯이. 그렇지. 어. 되게 황당하지. 네. 재무제표라든가 뭐 세금 낸 거라든가 뭐 수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나도 이해가 돼. 특허 보유라든가 뭐 지식재산권 현황도 이해가 된다고. 근데 사내 교육 어떻게 해서 너희 회사 직원들 얼마나 역량 강화하고 싶은지 공시해. 야, 이걸 의무화하고 그것도 세부적으로 19개나 항목을 정한 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그럼 이게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냐?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네가 생각하기에 요즘은 내가 한 5년 전에 배운 기술로 얼마나 먹고 살 것 같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맞아. 네. 진짜 평생 교육이야. 예전에 우리 선배 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학교에 계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기업 현장에서 저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대입이 그냥 all or nothing이었어. 그렇죠. 19살 때 인생이 결정되는 아주 이상한 이상한 나라였다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그 성적으로 어느 그 회사까지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도 뭐 큰 무슨 연수니 유지보수 교육 없이 정년하고 끝났어. 근데 요즘은 직장인들이 야간 대학이니 무슨 자격과정이니 회사 사내 연수라든지 뭐 사이버 대학이 사이버대 뭐 하여튼 이루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세상 바뀌거나 신기술이거나 이런 걸 스스로 뭔가 획득하거나 거기에 기여하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형님도 5년 전에 유튜브 하려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지.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수들이 누군지 알아? 어떤 교수죠? 방문 닫고 안 나오는 사람. 아, 이게 나 건드리지 마. 나 정년 확보됐어. 그러면 이제 학교라는 건 잘 안 망하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냥 옛날 뭐 20년 전에 자기 박사학위 받았을 때 그 연구 성과 가지고 강의하고 그래도 뭐 그러려니 했어. 근데 요즘은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제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요즘은 진짜 계속 우리나라는 이렇게 뛰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상황은 예전에는 단기 스퍼트로 고등학교 3년 쫙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쉬면서 가도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100m 단기 스퍼트 하고 또 다시 100m 단기 스퍼트 하고 또 다시 100m 단기 스퍼트 하고 계속 뛰는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인들도 내가 뭔가 결핍이 있다, 또 배워야 되는데 그 욕구가 정말 강해. 근데 일본이 어떠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기업들이 성과가 별로 안 나고 이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내 교육에 투자를 못 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그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 기업이 나름대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밖에 없겠어? 바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고용 부담이 덜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는 게 뭐야? 내 식구가 아니야. 걔를 내가 왜 공부시켜주지? 내가 걔 역량을 왜 강화시키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쟤는 내 식구 아니고 계약 끝나면 나갈 수도 있는 애인데, 뭐 일종의 소모성 부품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내 인적 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회사 내부에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산업 현장에서도 그리고 국가 체계에서도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 브라운관 TV 전문가 필요 없어. LCD, LED 전문가가 필요해. 팩시밀리 전문가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런 팩시밀리가 아니라 앱 개발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없어. 그러면 학제 개편해야 되고 그런 걸 육성할 수 있는 사회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변한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 정부가 억지로라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상장 기업들에게 그 19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공지하라는 거야. 상장 기업들에게 그런 공시 강조했다는 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내수가 굉장히 크지만, 그렇죠. 그럼 수출을 잘하려면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일본의 특이점이 생겨. 뭐다? 일본의 MZ 세대들이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 여건이 없대요. 맞아.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네. 여건이 없어. 그리고 해외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 30대는 이제 사회 나가기 바로 나왔을 때 바로고, 40대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40대는 해외 주재원으로 갈 생각 있으세요를 물어보고, 30대와 20대에게는 해외 유학 갈 생각 있냐 물어보면 한국인들에게 그 질문을 하면 60%가 넘어. 이것도 많이 낮아진 거야. 우리는 외국 간다 그러면 눈이 뒤집혔어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60%대는 많이 낮아진 건데, 일본은 우리의 3분의 1토막 났어. 20%대야. 누굴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심지어 관광지를 가도요. 일본 젊은 세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뭘 했냐면, 보조금을 줄 테니 나갔다 오라고 MZ세대들에게 해외 경비를 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 예산 일주일이면 소진된다. 일주일이요? 아유, 저 3일부입니다, 3일. 3일인가? 너랑 나는 왜 우리 나이 때는 지원 안 하는 거냐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난리 날 일이지.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쓰여진다. 정말 극소의 그 움직임만 보이는 거야. 회사, 집, 뭐 아니면 PC, 집, 뭐 회사, 집, PC. 그러다 간단하게 근처에서 밥 먹고. 정말 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네요. 맞아. 그냥 생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었어.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해외가 이제는 복잡해졌거든. 옛날에는 중국이라는 전 세계 GDP에서 한 20%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위에 딱 있다 보니까 거기만 장사 잘해도 깨먹고 살았어. 많은 기업들이. 근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아졌단 말이야. 그럼 저 20%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커버 치려면 우리가 한 5%, 3%, 뭐 4% 되는 국가들을 몇 개나 공략해야 돼. 끌어모아야죠. 끌어모아야 된다고. 한 10대 개 나가야 돼. 그래야 그 중에서 몇 개 건진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 전문가라고 하는 각 지역의 아주 뭐랄까 세부적인 상황까지 알고 있는 핵심 인재들, 그것도 미래지향적인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수출에서 우리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도 인력도 없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가전시장이 한국을 완벽하게 누르고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꺾였잖아. 그거에 대해서 일본 학계에서 굉장히 논문을 많이 썼어. 한국은 우리보다도 제품 퀄리티가 떨어졌는데, 분명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떨어지는 제품인데도 그 와중에도 한국이 매출이나 판매 유닛이라 불러, 판매 개수가 더 많았고, 떨어지는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 제품이 기술도 떨어지지가 않게 됐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얘기를 하다가 일본에서 사례 조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느냐, 파나소닉 제품하고 샤프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LG, 삼성과 제품 비교한 그 연구 논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파나소닉과 샤프의 제품은 일본 내부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똑같은 거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머릿속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프레임과 판매 전략을 다 달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너무 폄하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자기는 어떤 센서의 전문가이고,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칩셋의 전문가이고, 자기는 이 뭐 채널 돌리는 요거의 전문가다 하면 그냥 그거만 내구성을 높이자, 아니면 그거만 어떻게 더 해보자, 그거만 생각을 해. 조금 더 작게 만들까, 뭐 그 정도.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사가 나에게 시킨 일이 아니잖아. 회사가 나에게 시킨 일이 뭐야? 판매하는 데 기여하라는 거고, 신시장 개척하는 데 기여하라는 거야. 하나 더 있지. 코스트 낮추라는 거. 그런데 코스트 낮추긴 쉽지가 않아. 한계가 있죠. 그렇지. 왜냐하면 나도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일본 사회가 지대도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 구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승부를 본다? 이건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 더 고사양, 더 고기술, 이걸 내가 제시해서 거기에서 내가 저 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소리 들어야지 하고 글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략했던 그 신시장이라는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걔네가 하이엔드급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야?
아니었죠. 아니지. 보급형 중저가라든가, 야, 이 가격인데 이 기능도 있는 거야?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일단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야. 야, 김대리 일로 와봐. 우리가 돈이 없어. 근데 인도는 어떻게든 공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걸 네가 알아와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네가 가서 알아와야지. 제가 가도 될까요? 정말요? 신이 나해. 진짜로.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사실 거기 사무실도 없다, 너. 알지? 돈도 많이 못 줘. 현장에서 부딪혀야 돼. 그리고 전화기는 가져가. 문제 생기면 전화하고, 그리고 보고서 가끔 쓰고, 사진도 촬영해서 보내. 그리고 여기가 별로 안 좋아서, 이 호텔에서 못 자. 그럼 어디서 자요? 뭐 여인수 그 여관 같은 거 거기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를 해. 그리고 보내. 등 떠밀어서. 현지인하고 섞여서 자야죠. 뭐. 그렇지. 그런데 그게 가장 빨리 현지를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으로 내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LG, 삼성 얘네들이라고 뭐 큰 대기업이니까 돈 왕창 줄 것 같아? 천만에. 맨 땅에 헤딩부터 시작했다고 맨 땅에 하더라고요. 헤딩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냈냐면 일본 애들이 놀랐어. 일단 인도에서 우리가 대박친 냉장고가 있어. 그 대박친 냉장고는 열쇠가 있어. 냉장고에. 누가 자꾸 냉장고에서 뭘 가져가서요? 빼가는 거야. 인도 사람들은 외부 사람도 와서 남의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음식물을 빼가.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달아놨구나. 그렇지. 그리고 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네. 진짜 우린 친형 동생이랑 똑같잖아. 네. 거기는 친형 동생도 사기를 쳐. 그래서 형, 밥 먹고 가. 그래, 밥 먹고 있어. 그러면 야, 그 동생이 내가 저 음식 좀 내다 줄까? 형 혼자 서빙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냉장고에는 밑반찬 좀 꺼내와 그러잖아. 그럼 밑반찬 꺼내면서 몇 개는 자기 가방에 또 그리고 가져가. 이런 일이 있는 곳이야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의 상황, 애환을 우리 제품은 안 거지. 그래서 LG, 삼성에 돌아와서 인도에 냉장고를 팔 때는 열쇠를 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러지. 뭔 개소리야. 열쇠를 달다니. 거기는 음식을 빼갑니다. 훔쳐가기도 하고요. 그래? 달자. 대박 났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우리 냉장고는 내부 배터리가 있어. 내부 배터리요? 정전이 잘 되는 거예요? 정전이 잘 되거든. 정전이 한 번도 안 되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정전이 돼도 금방 복구되니까. 근데 냉장고는 정전이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못 쓰게 되잖아. 특히 고온 다습한 지역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정전 그리고 전압이 불안전한 인도에서는 껐떡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세상에 휴대폰도 아닌데 내장 배터리가 있어. 우리 그런 거 파니까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TV도 마찬가지야. 소니 샤프 TV 집에 가져놓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 많아. 우리나라도 초창기엔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상하게 인도에서 또 소니 그 샤프 제품이 많이 안 팔리고 특히 영연방 그 뭐라 그러지? 개도국 국가들 한 40개국 돼. 옛날에 영국이 지배받았던 이런 그 국가들이 다들 삼성 TV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지? 해상도도 우리가 더 좋은데. 근데 너 해상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 사람 눈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몰라. 그리고 솔직히 해상도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 있어. 나쁜 TV와 좋은 TV 바로 옆에 두고 딱 같이 켜보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내 집에서 보는 TV만 가지고는 난 솔직히 불만 크게 없을 때도 있거든. 사왔을 때는 확실히 구분이 되지. 계속 익숙해지면 구분 안 간다고. 내가 이거 샀던 거 있잖아. 옛날 TV 예쁘게 생긴 거. 네. 저거 내가 한 8년 전이고 9년 전에 샀거든. OLED도 아닐 거야. 그런데도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나 잘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런데 샤프랑 그 소니의 디스플레이는 훨씬 더 해상도도 좋고 하는데 안 좋은 우리나라 게 자꾸 팔리는 거야.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우리 그 야구 비슷한 거 인도에서 유명한 크리켓 때문이야. 크리켓 때문에 왜요? 크리켓 경기는 야구보다 더 길어. 한 번 중계하면 6, 7시간 가.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크리켓에 미치거든. 그렇죠. 전 세계에서 크리켓에 그렇게 열광하는 나라는 없어. 그리고 인도에서 크리켓 1등 하는 애 연봉은 무슨 거의 뭐 장난 아니야.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리켓 경기를 계속 보고 싶은데 인도인들이라고 다른 거 보기 싫겠어? 드라마도 봐야 되고 뉴스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에서 만든 제품의 특성은 뉴스나 드라마 볼 때 밑에 크리켓 그 스코어만 그거에 환장하는 거야. 이야, 나 드라마 보고 있어도 우리 와이프 때문에 잠깐 드라마 봐도 밑에 나도 그 드라마 보고도 싶고 그런데 크리켓 스코어로 나오네. 삼성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다 누가 알아냈다고? 우리 그 주재원들이 알아낸 거야. 나도 인도나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출장을 가잖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 나도 기질이 로컬 제대로 보자 뭐 이런 기질이거든. 음식도 로컬 음식 위주로 드시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그래서 관광지에는 관광객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들 그런데 나 일부러 안 가잖아. 경제 배우려고. 웬만하면 관광객들 트랙이 아니라 뭐 더 가보고 그리고 남들 안 가는 요상한 데도 다 가보고 다 가봐. 그렇게 해서 현지를 알아보는 건데 그런데 가끔 그런 데 무섭다고. 솔직히 나도 무서워. 딱 갔는데 외국인이라고 딱 티나는 사람 나밖에 없는 진짜 후질구니한 식당.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현지 사람과 비슷하게 꼬질꼬질해지고 까무잡잡해지고 수염도 이렇게 기른 딱 보면 현지인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국말로 한국 분이세요? 딱 그래. 깜짝 놀라지. 누구세요? 외관이 이제 인도 사람이거든 거의. 이건 서남아시아 사람이야. 딱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청 타고 엄청 현지화된 머리 스타일과 수염과 이런 현지화된 옷을 입고 있는 현지 스레빠를 입고 있는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구한국인이구나 이런 느낌의 누구야. 그래서 내가 한국 분이시네 딱 그래. 아 예 딱 그 인사를 해. 근데 여기까지는 어인일이세요? 그럼 내가 반문하지. 너는 여기서 뭐 하는데? 나는 이제 이런 뭐 국제경제 이런 거 공부하는 학자니까 여기 와서 보고 가려고 나야 이제 이 열흘 동안 현지 빨리 보려고 여기까지 흘러왔지만 야, 넌 딱 보니까 여기서 꽤 산지가 오래됐다. 넌 뭐 하는데 했더니 예를 들어서 아, 저는 신도리코 직원이에요. 복사기 한번 팔아볼 수 있는지 인도 보낸 거야. 아니면 전 웅진코의 직원이에요. 정수기한테 팔 수 있는지 보낸 거야. 아, 그러세요?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저 혼자요. 뭐 이런 거야. 혼자서요? 예. 네. 어차피 계약서 써서 선적해서 보내면 받으면 되고 내가 여기서 사후 관리하고 하면 되니까요. 야, 그런 마인드. 그러니 어떻게 우리 제품이 현지화가 안 되겠냐고. 이게 한국인의 위대함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데 가끔 가면 이런 로컬 현지화된 데 말고 저기 시내 약간 번화가거나 약간 번화가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에 가보면 동양인들이 꽤 있어. 그 동양인들은 대부분 누구다? 일본인? 일본인이야. 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회사들이 많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여력도 있고 나름대로 스폰도 해줄 수가 있어. 직원들에게. 그래서 혼자 보내기보단 야, 니네 10명이 한번 가. 제대로 배워. 세트로 보내. 그 세트로 보내고 걔네들을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데 집도 잡아줘. 그럼 걔네들끼리 살고 있는 그 좋은 데라는 데는 당연히 외국인 주재원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약간 중상층이나 상류층 사는 그 동네겠지. 국제학교도 멀지 않고. 거기에서 로컬을 배워? 그리고 걔네들은 지들끼리끼리 다녀. 4명에서 5명에서 뭐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빨리 못 배우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현지에서 빨리 배우려면 무조건 부닥쳐야 되니까 현지 말을 해야 되고 현지 말을 해서 현지를 배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현지 사람들밖에 없으니 레알을 빨리 배우는데 얘네는 5명이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고. 일본 책 놓고 인도란 인도 시장 공략 뭐 이게 끝이야. 그리고 어쩌다 통역 하나 두고 걔 끌고 답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삼성과 LG 같은 제품이 나오질 않아. 그러다 보니 착살이 난 거야. 그럼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일본 MZ세대들이 해외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있다. 안 나가서 지금 국가에서 해외 여행을 패키지로 보내준다고 하고 여권도 안 만들었다고 해서 여권을 만드는 비용도 할인해주고 이러고 있는데도 안 해. 유학도 안 가고. 날 내비로 둬요. 나는 지금 집에서 인터넷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박사하겠다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맞아. 공부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하냐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 분들에게는 이번에 뭐 반도체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라피더스니 뭐니 해서 세계 회사 모여가지고 또 회사 또 만들고 있고 뭐 또 뭐 일본의 디지털 청이라고 생겼어. 그게 이제 디지털 청이 요 근래 생겼어. 2, 3년 안에. 그러니까 이제 IT 해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딱 보면서 언론에서는 드디어 일본이 IT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일본이라는 공룡이 또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데 천만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구조도 아니야.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교수님 요즘 일본의 경제 지표들은 우리가 어찌 봐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일단 첫 번째로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3%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 다 고물가 기조 아니야? 그렇죠. 이 고물가 기조에 다른 나라들 5%, 6% 찍는 나라도 즐비하고 10% 넘는 나라도 즐비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낮춰가지고 3% 중반대까지 왔고, 미국도 이제 뭐 5% 이내로 찍기 시작했지. 그런 과정에서 3% 초입까지 왔다라는 건 아직도 걔는 저물가 기조라는 거야. 이 와중에 이렇게 3% 물가면 걔네도 목표 물가제는 2%거든. 물가가 높은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금리 올려서 물가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일본이 지금 사상 최저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대야. 마이너스 금리가 뭐야? 돈이 점점 까지는 거죠. 까지는 거야. 은행에서 보관료를 받아가겠다는 거야. 돈 안 쓰면 보관료를 내가 뛸 테니까 돈을 쓰라고 하는데도 그동안 돈을 안 썼다고. 보관료 띄세요? 난 돈 안 써. 이랬는데 실질 금리를 낮췄더니만 이제는 진짜 돈을 안 쓰면 미친놈 소리가 되는 거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사자. 그게 남는 거거든. 그잖아.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래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에서는 신기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난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든 고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려주기 시작했단 말이야. 일본 국민들도 내 급여가 오를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금리도 마이너스고, 야 집 사자, 야 소비하자, 야 해외여행은 많이 안 가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갈 사람은 가자, 이렇게 된 게 요즘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지. 이거 오래 못 가. 선순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니지. 마지막 뭐 극약 처방 같은 그런 그거지. 그리고 그런 본인들이 지금 투자하고 고용하고 뭐 하고 있는, 교육시키고 있는 그 신산업들, 그게 성과가 있다면 진짜 이게 어느 순간 선수나 돌 수가 있지만, 기술에 대해서 왜 그들이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